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정서라는 큰 제목 하에 우리 만나 뵙겠습니다. 정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정서 중에서 가장 핵심된 정서는 불안이라는 얘기는 앞선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있어서 다른 분야도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만 심리학에 있어서는 정서는 상대적으로 대응되어진다, 대별되어진다라는 개념 중에 인지보다는 연구가 덜 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에 관한 얘기는 익히 이전부터 되어 왔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포멀하게 공식적으로 어떤 그런 포인트를 잡자면은 데카르트가 그 이원론자로서 신체와 정신을 별개로 보고 그때 얘기한 정신은 어떤 영혼이라는 것과 직결시켜서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고 순수하고 이러한, 그리고 항상 이성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적인 상태를 정신과 동일하게 놓는 바람에 그와 대응되어진 신체, 그리고 신체와 직결되어지는 이 정서는 비천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 이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견해가 있었고, 그것이 또 그대로 그 이전부터 플라톤 이후부터 어떤 그러한 요소가 또 종교적으로도 그것이 이렇게 사상을 지배해왔던 그러한 영향 때문에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서 부분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어떤 동물적인 요소로서 도외시해 왔었는데, 점점 정서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많아지고 정서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의사 판단, 의사결정 판단, 합쳐서 의사 판단인가요? 예, 의사결정 판단, 그리고 사회적 적응, 사회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심적인 건강과 관련해서도 아주 토대화되어지고, 그리고 정서의 대부분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그런 정신분석학과 관련해서, 즉 프로이드 관심이 있었던 그런 불안이라는 문제하고도 바로 직결되어지는 문제고, 그리고 바로 정서의 그 원자료, 로 데이터로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 외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일부 있다는 얘기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내부 장기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자율신경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장, 내부 장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정서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성, 소위 인지보다는 정서가 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에서는 실존적 정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는 소위 식물의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이해가 없습니다만, 동물의 경우에는 그죠? 바로 정서라는 것은 신체의 생리적 상태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는데, 바로 동물의 경우에는 바로 그 존재와 직결된 그러한 상태, 배고프다, 배부르다, 춥다, 따뜻하다, 내가 지금 생명의 위험을 당한다, 아프다, 상처가 났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 바로 그런 생리적 상태가 정서의 어떤 무의식적 토대가 되어지고, 그것이 신경계가 복잡해지면서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내용으로서 감정, 필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복하다, 기쁘다, 화나다, 두렵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인간을 포함한 존재에 있어서는 아주 보이지 않는 어떤 토대가 되어지고 인간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이 정서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이드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심리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됩니다만 그런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나 관련된 심리학적인 얘기라든지, 아니 심리학과 관련해서 인상 상담까지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이 정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쭉 확장시켜서 거의 다 섭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중에 학습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전적 조건화가 정서고, 이 정서는 바로 동기와 직결되어서 연결되어지고, 동기와 관련해서 그 행동이 그죠?
빈번하게 나타나느냐 감소하느냐가 바로 도구적 조건화의 고전적 조건화의 이후에 나오는 도구적 조건화의 강화와 처벌이 되어지고 결국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나 선택 이러한 이슈하고도 직결되어지는 그런 문제고 우리 요 준비한 것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윤리 도덕이라는 최상위의 어떤 정신적 기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바로 이 정서가 어떤 그러니까 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서를 공부하시면 심리학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제가 과장해서 제 중심적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대부분 정서 가지고 심리학은 탁 한 손 안에 잡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불안이라는 것들이 불안이라는 것이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탁 와 닿아서 그 불안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정서를 알게 되고 정서를 알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런 철학적, 역사적,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그렇게 중요성과 의의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서하면은 뭐 우스갯소리로 과장해서 자다가도 눈이 뜰 정도로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정서 바로 여기 제목에처럼 우리가 다룰 4개 내용인데 스트레스, 정서 그 중에서도 정서가 기쁘다, 슬프다, 뭐 화난다, 좀 뭐 놀란다, 그다음에 두렵다. 그 위에 해서 기본 정서 6가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후에 한번 또 기본 정서 판스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우리의 생존과 심리적, 생물학적 생존과 존재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정서인 불안이라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이죠.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적응을 요구하는 상태. 그때 일어나는 생리적 상태가 우리가 최상위 어떤 중추신경계에서 처리되어서 자각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감정 중에 불안, 두려움, 걱정, 뭐 여러 가지 이름 풀 수 있겠죠. 염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 반응이.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이 정서 중에는 불안하고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뭐 정서 얘기하면 스트레스 여러분 단 건강심리학 보면은 거기 스트레스 얘기 납니다. 그러면서 정서 얘기 나오고 명상 요가 하고 그죠? 뭐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스트레스 반응 매니지먼트 하면서 정서를 다루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서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결국은 지난 시간에 우리 수면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내장 반응, 즉 식물적 기능이 의식의 토대다 했는데 바로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정서는 바로 우리 건강한 의식, 정신 기능 의 바로 토대고 바로 정서가 건강한 것이 정신이 건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 살펴보고요. 바로 그러한 정서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얘기는 불안이에요. 왜 다른 정서는 안 다루지? 다른 정서는 아직까지 그만큼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걸 연구하기가 어떠한 이유로든 쉽지 않다는 얘기죠. 하기 싫다기보다는 쉽지 않을 뿐더러 한편으로는 중요성이 덜하다는 거예요. 뭐 정서 중에서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해서 불안, 공포, 두려움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리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아까 철학적으로도 얘기했지만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또 많이 한 거예요. 시각처럼 시각이 우리의 그런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뇌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부위가 시각과 직관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가장 정교하다고 그랬죠. 눈이란 것이. 그런데 그것이 한편 왜곡을 가장 많이 낳는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정서도 그죠?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그리고 소위 심리, 정신적인 어떤 상태 또는 건강 또는 질병에 있어서 이 정서는 곧 근간이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책에는 정서적 건강이 곧 정신적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뇌에서 편도체, 앞선 시간에 해마가 얼마나 큰 기억을 잘 응고화시키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 variable 또는 팩터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정서가다. 바로 정서와 관련된 기억을 담당하는 것은 편도체. 그 정서와 관련된 반응뿐만 아니라 정서와 관련된 기억, 즉 학습심리학 배우신 분은 바로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공포가 일어날 때 그때 관여하는 그 내부가 편도체예요. 그래서 편도체와 또 이제 금방 얘기했던 공포 불안에 대해서 다루고 불안은 앞선 시간에 얘기했죠.
불안은 바로 공격 행동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즉 불안이라는 정서가 공격 행동이라는 동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공격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마오라는 모노아민 산화 효소, 마오라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모노아민이 시립에서 많이 분비될 텐데 그러한 유전적 요소와 그리고 초기의 어릴 때 외상적 경험이 합쳐지면은 나중에 청소년이나 성인이 됐을 때 공격 행동이 다른 경우보다 많이 나타난다. 즉 폭력 행동이라는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밑에 그것을 설명하는 가설을 보니까 뭐 정서 반응이 높다는, 즉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달리 용어를 바꾸자면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장 반응이 다른 사람만큼 건강하지 못하다. 조금만 뭘 맛이 없거나 조금 냄새 나거나 뭘 잘못 먹으면 탈이 잘 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 표현은 좀 전문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겠지만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경우가 아닌, 즉 그런데 민감하고 냄새나 맛이나 소화나 뭐 배설이나 이런 데 민감한 사람들이 보면은 좀 까탈스럽죠. 즉 정서가, 즉 기분이 그렇게 무던하지 않아요. 우리 흔히 어른들 하는 말로 무던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보면은 사회성이라든지 사회적 관계에서 적응적인 행동과 판단, 의사결정 이런 것들에 이렇게 컨플릭트가, 즉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자,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앞서 배운 마오와 관련해서 유전자 그리고 초기 외상 경험 그런 것들이 어떤 공격 행동과 어떻게 관련된지를 설명할 때 높은 정서적 반응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정서란 이름과 관련해서 정서 중에 지금 불안을 중심으로 올 텐데 바로 스트레스 경험이 바로 불안과 관련된 것이고 그 불안이라는 정서는 뭐 공격 행동이라는 동기를 그대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정서라는 것이 판단과 의사결정 해가지고 결국은 뇌 중에서도 가장 고등한 정신 기능을 한다고 소위 얘기하는 전전두엽, 전전두피질. 이 전전두엽, 전전두피질은 40세까지도 발달한다. 그것이 진화적으로 그렇고 한 사람이 만들어져서 발달하는 중에도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부위다. 그 CEO와 같은 기능을 하며 이 부위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신 기능이라 일컫는 그러한 현상과 관련해서는 가장 고위 기능을 하는 부위인데 그 부위가 바로 사회적 적응 행동이 중요해요. 즉 사회적 적응 행동은 뭔데? 자기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어울려 사는 중에 그 안에서 복잡 다단하게 일어난 상황에 적응적으로 잘 판단, 의사결정하는 것. 즉 여기 구체적인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서 바로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정서 그중에 불안이 관련된다는 것을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이런 얘기했어. 불안은 도덕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했어. 우리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또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니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철학자로서 이 정서, 데카르트 이후에 또 이전에 플라톤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성 중심의 어떤 인간 이해, 그것이 각자다 두는 인간 이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설명하지 못한 부분, 또 너무 그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는 바람에 나타났던 폐단 이런 것들 지적하면서 니체는 불안은 도덕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정서가 우리의 가장 고위 기능이라 얘기하는 할 수 있는 도덕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의미하는 그러한 그 경구랄까 그런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은 디오니소스적 인간과 아폴론적 인간이 있다. 소위 아폴론적 인간은 이 전전두피질, 즉 프로이드의 개념으로 보자면 슈퍼 에고에 해당하는 그런 이성적인 어떤 정신기능,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카스, 즉 술의 신에 해당하는 그리스 신인데 우리는 디오니소스적 인간이 있다. 바로 프로이드의 이드 개념에 해당하는 변형계, 그 부분이 이제 디오니소스적 그런 정신기능 인간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아폴론적 인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순수하고 오류가 없는 이런 부분만이었는데 인간이 이해고 그 위의 것들은 다 인간과는 별개의 종으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생각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지동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 다윈의 진화론이 인간 이해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주는 그러한 것과 맞물려서 니체는 철학적으로 오히려 디오니소스적 인간에다 더 방점을 준 거죠.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라는 측면이 바로 정서와 관련된 것이고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경구가 불안은 도덕의 본이다. 자, 제가 하려는 정서 중에 스트레스 관련된 불안. 그 불안은 바로 공격 행동과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바로 그 불안이라는 정서가 도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판단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두가 엄청 길었습니다. 다른 때도 길지만 제가 정서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정서가 건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존에처럼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가 당신의 몸에 영향을 주는가? 자, 정서는 우리 몸 상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 이해하는 눈, 심리적인 상태, 건강이나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그대로 내 자신을 반영하는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한 이해나 나의 어떤 정신적인 기능, 의식의 토대는 뭐죠? 정서가 앞선 시간에는 바로 식물성 기능 내장이라 했어. 바로 뭐요? 신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나 소이성이라는 것은 신체로는 보다는 멀거든요. 어디 보면 간접적으로 멀다, 즉 우회하는 거라면 정서는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과 관련 자율신경은 뇌관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 뇌관이 전체 뇌를 깨워내기 뿐만 아니라 뇌 전체가 어떻게 활동할지를 결정하는 어떤 근간이 되어져, 토대가 되어져. 높은 빌딩에 비하자면 밑에 보이지 않는 지하 지반공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하 지반공사가 흔들흔들하고 부실하면은 아무리 높게 휘황찬란하게 외장 내장 해놔도 이거 흔들려 버리면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하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뇌관이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바로 우리 신체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보려는 정서, 스트레스 같이 다룹니다. 건강심리학에서 보면은 스트레스 얘기하다가 정서 얘기하다가 결국은 건강이라는 것은 그 스트레스를 잘 매니지먼트해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으로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얘기하면 당연히 정서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관계되는지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정서 얘기를 해요. 책 같은 거 보면은. 그리고 우리 교재도 그렇고. 그런데 바로 그런 정서 스트레스가 뭐냐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인지는 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정서, 바로 스트레스는 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동영상 통해서 보고 다음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Cramming for a test. Trying to get more done than you have time to do. Stress is a feeling we all experience when we are challenged or overwhelmed. But more than just an emotion, stress is a hardwired physical response that travels throughout your entire body. In the short term, stress can be advantageous, but when activated too often or too long, your primitive fight or flight stress response not only changes your brain, but also damages many of the other organs and cells throughout your body. Your adrenal gland releases the stress hormones cortisol, epinephrine, also known as adrenaline, and norepinephrine. As these hormones travel through your bloodstream, they easily reach your blood vessels and heart. Adrenaline causes your heart to beat faster and raises your blood pressure, over time causing hypertension. Cortisol can also cause the endothelium, or inner lining of blood vessels, to not function normally. Scientists now know that this is an early step in triggering the process of atherosclerosis, or cholesterol plaque buildup in your arteries. Together, these changes increase your chances of a heart attack or stroke. When your brain senses stress, it activates your autonomic nervous system. Through this network of nerve connections, your big brain communicates stress to your enteric or intestinal nervous system. Besides causing butterflies in your stomach, this brain-gut connection can disturb the natural rhythmic contractions that move food through your gut, leading to irritable bowel syndrome, and can increase your gut's sensitivity to acid, making you more likely to feel heartburn. Via the gut's nervous system,
stress can also change the composition and function of your gut bacteria, which may affect your digestive and overall health. Speaking of digestion, does chronic stress affect your waistline? Well, yes. Cortisol can increase your appetite. It tells your body to replenish your energy stores with energy-dense foods and carbs, causing you to crave comfort foods. High levels of cortisol can also cause you to put on those extra calories as visceral or deep belly fat. This type of fat doesn't just make it harder to button your pants. It is an organ that actively releases hormones and immune system chemicals called cytokines that can increase your risk of developing chronic diseases such as heart disease and insulin resistance. Meanwhile, stress hormones affect immune cells in a variety of ways. Initially, they help prepare to fight invaders and heal after injury, but chronic stress can dampen the function of some immune cells, make you more susceptible to infections, and slow the rate you heal. Want to live a long life? You may have to curb your chronic stress. That's because it has even been associated with shortened telomeres, the shoelace tip ends of chromosomes that measure a cell's age. Telomeres cap chromosomes to allow DNA to get copied every time a cell divides without damaging the cell's genetic code. And they shorten with each cell division. When telomeres become too short, a cell can no longer divide, and it dies. As if all that weren't enough, chronic stress has even more ways it can sabotage your health, including acne, hair loss, sexual dysfunction, headaches, muscle tension, difficulty concentrating, fatigue, and irritability. So, what does all this mean for you? Your life will always be filled with stressful situations, but what matters to your brain and entire body is how you respond to that stress. If you can view those situations as challenges you can control and master, rather than as threats that are insurmountable, you will perform better in the short run and stay healthy in the long run.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완전히 저는 정서를 모르면 심리학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서를 모르면 인간을 모른다, 인간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앞서 동영상 보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서가 그러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동영상 보셨는데 결론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는 이미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서 수면할 때 일주일이 깨어지는 것, 즉 바디타임이 선타임과 어긋나는 것, 그 중에 구체적으로 수면 각성, 즉 특히 수면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것, 바로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다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동영상 보는 중에 바로 우리 그때 다뤘던 면역 기능의 어떤 문제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미 다 그죠 여기 나오죠.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얘기를 앞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이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열돼서 나오는데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 내용들만 하나하나 얘기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 다 할 정도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요 중에 일부분 제가 뒤에 준비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여러분 그룹에서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게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런지 자초지정을 세세하게 안 소개하지 못해서 짧은 이 시간 동안 소개하지 못해서 그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 여러 과목 듣는 중에 그런 얘기들이 차츰차츰 이제 다루어지고 배우시게 되겠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변화 그리고 적응을 요구하는 상황을 스트레스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네 나름대로 얘기해도 돼? 예, 교재에 나오는 바로 그 정의에 해당하는 걸 제가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만 바로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는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얘기하면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 즉 디스트레스를 주로 얘기하죠. 디스트레스, D-I-S-T-R-E-S. 좀
뭐랄까 뭐 나쁜 스트레스를 할까요? 우리 흔히 이런 걸 칭해요. 그런데 뉴 스트레스도 있어요. 뉴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상황은 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DI 할 때 이 D는 뭐요? 디스토피아 할 때 D 그런 접두사예요. 그 유토피아 할 때 U 그런 의미가 붙은 접두사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는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 나눌 수 있다. 그걸 다 묶어서 스트레스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디스트레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죠. 뭐 유스트레스 예로는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진학을 한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 결혼이 유스트레스인가 디스트레스인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 흔히 좋다라고 뭐 절대적으로 뭐 좋고 나쁜 게 있습니까만은 그런 것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뭐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변화들도 다 스트레스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뭐 디스트레스 쪽을 이제 다루는 거죠. 자,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노출되었다. 달리 얘기하면 그런 스트레스 경험을 한다 하면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 있어요. 증후라는 뜻은 신드롬을 번역한 것인데 신드롬이라는 뜻은 심프텀, 증상, 심프텀. 증상들을 다 여러 증상들을 묶어서 부를 때 증후군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경험 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누구에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듭거듭해서 유사한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너럴한 어댑테이션 아까 변화에 적응 얘기했죠. 바로 어댑테이션 신드롬 증후군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는 뭐 스트레스에 대해서 딱 노출되어지면은 평상시라 나오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딱 스트레스를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충격기라고 했는데 이제 충격을 받는 경우죠. 그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경고 반응 단계예요. Alarm Reaction Stage 해서 여기 보면 1단계에서 경고 반응 단계가 이만큼 해당해요. 딱 우리는 주춤하죠. 이거는 뭐 신체적인 그러한 변화, 달리 하면 생리적인 어떤 상태 변화, 심리적인 상태 변화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일컫는 적응 증후군이에요. 다 누구에게서나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그죠? 뭐 한 개인에게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이건 구체적으로 뭐, 그죠? 뭐 신체의 생리적 상태다, 뭐 뇌의 신경 생리적 상태다, 심리적 상태다, 정신적 상태다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때 바로 일반적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면은 딱 평상시에 있다가 스트레스 노출되어지면은 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여기 Y축은 뭐냐면 스트레스 저항성이라고 했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느 만큼 우리가 적응하는 중에 그것을 이렇게 저항하느냐. 뭐 저항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려니까 적당한 말이 없네요. 그 저항성을 나타내는데 스트레스에 딱 노출되면 그 저항성이 딱 떨어져요. 즉 달리 표현하자면은 이건 전문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제가 표현하자면 참 주춤하고 물러서는 거죠. 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딱 물러섰다가 그다음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저항성이 쭉 높아져요. 위로 갈수록 지금 스트레스 저항성이 높은 것이고 아래로 갈수록 스트레스 저항성이 낮은 거예요. 쭉 높아지는데 요 1단계가 바로 경고 반응 단계예요. Alarm Reaction Stage.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어지면은 2단계로 넘어가면서 2단계는 이만큼인데 2단계로 넘어가면서 점점점 뭐 스트레스 저항성이 높아지죠. 예, 이쪽으로 하면 스트레스 저항성이 Y축이 높다고 했으니까 위쪽으로 가면 스트레스 저항성이 쭉 높아져요. 이 부분이 바로 2단계로서 저항 단계예요. Resistance Stage. 그러다가 이 스트레스가 더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지속되어지면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은 그 다음 때는 이 저항성이 쭉 떨어져요. 신체적으로 그렇고 심리적으로 그렇고 쭉 저항성이 떨어지는 거죠. 즉 정신적으로도 취약해지고 신체적으로도 취약해지고 그것이 아까 동영상에 봤던 대로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뭐 동맥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나고 뭐 면역계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감염이나 염증 발생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우리 앞에 수면과 관련해서 수면이 적절하지 못할 때, 즉 충분하지 못하거나 짧거나 그리고 수면이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 그때 유전자 발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결국 좋지 않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봤죠. 바로 그런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 뭐 소진 단계예요. exhaustion 스테이지에서 소진 단계. 이렇게 하다가 쭉 떨어지면 즉 스트레스 저항성이 낮아져 버리면 나중에는 바로 여기 가서 질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일어난 뭐 질병, 금방 말씀드렸듯이 면역계라든지 아니면 내부 장기와 관련됐다든지 아니면 심혈관계와 관련해서 아니면 뇌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질병이고 그것이 또 결국은 그죠? 뭐 심리적인 그러한 질환도 낳겠지만 사망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는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다시 평상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평상시로 돌아왔다가 또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설리의 SLEY일 거예요. 설리의 글쎄요. 또 자신이 없는 철자가 하여튼 설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경고 반응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 그래서 소진 단계로 넘어가서 이것이 회복되지 못하면 질병이나 사망으로 결국은 스트레스 경험이 이제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우리는 이제 회복하는 경우가 또 일반적으로 많죠. 이런 일반적인 증후군이 있고요. 바로 이 경고 반응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싸움, 우리 수면할 때 이 용어 한번 소개했었어. 싸움 도주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준비 반응이 일어나요. 네. 싸움 도주 반응. 이 뒤에 가면은 이 뭡니까? 이 PPT로 이 용어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막 빠르게 썼는데 싸움 도주 반응이라고 이건 준비 반응, 우리 몸을 준비시키는 반응이에요. 이런 경고 반응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때 뭐 스트레스 호르몬도 같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더 길어져서 저항 단계로 가면은 바로 이러한 싸움 도주 반응과 그와 함께 나타나는 어떤 호르몬, 즉 결국 스트레스의 반응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그것들이 이것은 소진이라 표현했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신체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뇌를 실제적으로 망가뜨려 뇌세포를 죽이게 돼요. 그렇게 되지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그런 정신 건강에 있어서 문제를 낳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텐데 불안 관련 장애라 얘기하고 그 중에 대표격인 PTSD나 뭐 공황장애, 공포증 그리고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설리에의 일반적인 증후군 말씀드리면서 바로 경고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뭐 스트레스 반응. 자, 앞서 경고 반응 단계에서 뭐 스트레스 반응. 이거 다 스트레스 반응이죠. 이거 다 스트레스 반응인데 지금 경고 반응 단계에서 나타나는 걸 먼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단계는 이러한 경고 반응 단계 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생리적 또는 그런 내분비적 현상이 장기화 만성화되어지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적응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적응적인 결과를 낳고 그것이 소진 단계로 가서 회복되지 않으면은 질병과 사망을 낳는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자, 스트레스 반응. 자, 앞에 봤던 세 단계가 다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첫 번째 경고 반응 단계만 스트레스 반응이처럼 이렇게 말씀드린 바람에 제가 그걸 수정하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먼저 스트레스 반응 보겠습니다. 싸움 도주 반응 나오죠? Fight, flight response예요. 즉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다. 즉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면은 내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됐다. 뭐가 있을까? 뭐 흔하죠. 뭐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뭐 자연재해, 천재지변 같나요? 어쨌든 요즘 같은 그러한 일들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시험을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가족과 관련된 뭐 그런 일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다. 즉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은 나에게서 스트레스 반응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 자율신경계 중에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 자, 신경계 구분 한번 할까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어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예요. 그 위에는 다 말초예요. 근데 말초신경계는 뭐 신체의 운동 감각과 관련된 체성신경계 또는 뭐 성자를 빼고 체신경계를 얘기를 해요. 뭐 결국 우리 보고 듣고 그죠, 맛보고 그리고 피부 감각 뭐 이런 것들, 근육의 긴장 정도 이런 것들도 다 몸과 관련된 감각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고 움직이고 그죠, 하는 이런 운동과 관련된 그것도 몸과 관련된 신경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신체, 여기는 감각, 운동 이렇게 뭐 나눌 수 있긴 해요. 자, 이 부분은 뭐 생략하고요.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자율신경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신경계 전체는 중추와 말초는 아니고 중추는 뇌와 척수고 그 위에는 다 말초다. 그런데 말초 안에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다. 즉 체성신경계는 좀 전에 감각 얘기했죠. 또 제가 또 반복하려고 하는데 감각 그리고 우리 몸의 그런 소위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수의근이라는데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체성신경계 중에 운동신경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감각운동 썼다가 지웠죠. 그럼 자율신경계는 뭐냐면 바로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내장, 주로 내장 또는 내장과 동일한 어떤 그런 조직학적 유사성을 보이는 그러한 근육, 그것을 이제 민물이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런 근육, 그 세포의 그런 조직적인 그런 형태 때문에 민문이근이라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장근, 즉 바로 주로 내부 장기에 연결되어서 내부 장기의 움직임과 내부 장기의 상태를 감각으로 뇌에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자율신경계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 안에도 운동과 감각이 있는 거죠. 그때 운동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장근,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이게 할 수 없는, 즉 불수의근을 통제하는 것이 자율신경계 운동이고, 그리고 내부 장기, 소위 지금 말씀드린 내장근의 어떤 상태를 뇌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감각 요소도 자율신경계 안에 있어요. 한번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이 이렇게 나뉘고, 바로 그 자율신경계는 뭐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로 나눠요. 그런데 부교감 신경 중에 미주신경이라고 있는데, 이 미주신경이 바로 내부 장기의 운동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의 감각 상태를 중추신경계, 즉 뇌로 전달하는 신경이에요. 이거 언제 얘기했죠? 앞서 수면 얘기할 때 2인증 설명하면서 내장 반응, 식물성 기능은 의식의 토대다 얘기할 때 이 미주신경 얘기를 했었어요. 자, 다시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이다. 교감신경계는 언제 작동하는데, 교감신경계는 그렇게 보면 운동성밖에 없죠. 그 부교감신경계는 운동과 감각이 있는데 바로 감각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미주신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미주신경 안에는 운동적인 요소도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가서 교감신경은 언제 활성화되는데, 바로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은 부교감신경계가 확 활성화되어지면서 운동 명령을 내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내부 장기들을 여기서 싸움 도주 반응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상태에 걸맞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반응이란 뜻은 바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즉 동기와 관련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에 걸맞게 내 몸을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보면 준비 반응이라는 것은 제너럴한 그러한 용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일어나는 내부 장기의 준비된 상태를 일컬어서 싸움 도주 반응이라 그래요. 요건 전문적인 용어예요. Fight, Flight, Response라 불러요. 뭐 투쟁, 우리 아까 동영상에서 나왔어요. 동영상에서는 투쟁 회피 반응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 우리 저희 교재에서는 싸움 도주 반응이라 하는데 저도 싸움 도주 반응이 입에 익어서 얘기하는데 뭐 투쟁 회피 반응 좋습니다. 아니면 Fight, Flight, Response라고 그냥 곧장 이걸 기억하셔도 좋고요. 윌리엄 제임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앞선 시간에도 윌리엄 제임스 언뜻 언급한 적이 있는데 윌리엄 제임스의 수제자 바로 월트 캐논이 바로 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이 자율신경계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정서를 연구를 했거든요. 왜? 아마 윌리엄 제임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윌리엄 제임스가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는데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자,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그 세기적인 천재다. 세기적인 천재다. 그분이 1900년 초, 1800년 말, 1900년 초 이때 분일 거예요. 이게 20세기 초, 20세기 천재 중에 한 분이다 하는데 그분이 심리학자로서 전공이 뭔지 아세요? 상담 심리학? 프로이드처럼 정신분석? 뭐 정신분석은 심리학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윌리엄 제임스의 전공이 생리심리학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수제자 월트 캐넌이 뭐 스트레스 반응과 스트레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자율신경계를 연구를 했고 그러면서 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운동 명령에 의해서 내부 장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싸움 도주 반응이라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연구한 것이 바로 정서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가 벌써 정서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다 이거죠. 우리 뒤에서 볼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명언, 경구, 그 정서와 관련된 한마디를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싸움 도주 반응을 바로 준비 반응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대처할지, 이 구체적인 행동 이전에 바로 내 몸을 준비하는 상태, 그것이 싸움 도주 반응이고 바로 그때 내 이 내부 장기 상태에 대한 감각 정보가 여기 미주신경이라 쓰는데 미주신경을 통해서 쫙 내려올라가서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 자각하게 되면 그것이 감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장기가 그렇게 정서와 직결된다는 얘기를 앞서 했었고 지금 이제 이후에 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지금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질 때 언제 즉 스트레스 상황 또는 위협적인 상황, 위험 상황, 생존과 관련해서 위험한 상황 그때 얘가 활성화되어진다. 그러면 그때 운동 명령을 통해서 내부 장기는 어떻게 되어지는데 심장, 혈관과 관련된 시스템, 심혈관계는 활동이 높아지고 그리고 호흡과 관련된 호흡계도 호흡계, 호흡 시스템도 높아지고 우리 이거 어디서 봤죠? 기억나십니까? 연결돼서 되나요? 이게 따로따로 외워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통찰을 주지 않아요. 다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연결해서 공부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들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짜증나고 지겹죠? 힘들고. 바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의미부호예요. 깊이 있는 의미부호를 할수록 기억이 잘 남아요. 자, 지금 딴소리 했고 이거 심혈관계가 높아지고 호흡이 높아진다는 얘기. 우리 앞서 수면 얘기할 때 뭐 꿈꿀 때도 그렇고 뭐 실신이나 심정지나 임사체험 때 공포를 경험할 때 그때 이것이 확 높아지면서 막 교란되어지는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미주신경을 과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뇌간의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면서 갑자기 깨어있는 중에 렘 스위치가 켜지면서 렘 상태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바로 그 반응이 바로 지금 자율신경계 중에 스트레스나 위험 상황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일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이때는 뭐 소화계 그리고 배설계 그리고 생식계 이러한 시스템은 기능이 뚝 떨어져요. 지금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뭐 이럴 때다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없어요. 모든 에너지는 이쪽으로 심장, 혈관, 호흡으로 보내줘가지고 몸에 있는 에너지 이용해서 혈관 쪽으로 그죠? 에너지 산소 보내줘서 근육 곳곳으로 에너지를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 뇌도 확 깨어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 바로 이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 뭐요? 다 반사 반응이에요. 반사 반응. 이거는 뭐 내 의지적으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요? 제가 괜히 줬네. 자율신경계. 소위 우리가 의지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신경계, 자율신경계예요. 그 자율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다 반사 반응이다. 물론 반사 반응 중에는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자율신경계로 일어나는 이것들은 여기 쭉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반사 반응이다. 그리고 바로 이 반사 반응은 또 지금 약간 벗어난 얘기 합니다만 반사 반응이 어떻게 학습되어지지 바로 뭐요? 학습 심리학에서 고전적 조건화죠. 고전적 조건화의 대상이 되어지는 모든 행동은 반사 반응이에요. 자, 지금 반사 반응은 자율신경계에서 매개되어지고 이것들은 말 그대로 자율신경계. 이제까지 얘기했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그냥 그 사건에 맞닥뜨리면은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한다 안 한다 알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된다. 뭐요? 고전적 조건화는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와 관계없이 일어나 버리는 거. 근데 익히 말씀드렸듯이 고전적 조건화는 뭘 얘기하는 거랬죠? 주로 단어는 뭐죠? 바로 정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정서 반응과 그런 정서 반응으로 인한 어떤 우리가 의식하게 되어지는 결과물인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안 원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인간 이해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그리고 심리적인 정신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서를 모르면 심리학을 모른다라고 제가 감히 교만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정서에 대해서 모른다. 심리학 그 뭐 반쪽도 아니고 그거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서가 중요해요. 물론 정서를 몰라서 심리학을 모른다는 얘기는 제 생각이고 그만큼 정서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제가 전달하고자 한 얘기예요. 어쨌든 자 이거 지금 심혈관계 심장과 혈관과 관련된 반응 호흡과 관련된 반응 뭐 딱 스트레스 상황 위험 상황 임하면 내가 위험하구나라고 실제 인식하고 인지하고 위험이 두렵다는 공포를 자각하기 전에 굉장히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는 것이 느끼는 것이 먼저인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벌써 뭐요? 자율신경을 통해서 자극에 대한 반사 반응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의 활성화 관련해서 심혈관계 호흡계는 막 활성이 높아지고 소화계 배설계 생식계는 활성이 낮아지는 거죠. 왜? 제한된 에너지를 이쪽에 보내가지고 내가 싸움 도중 즉 사느냐 죽느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막 맞붙어서 싸우든지 주랭랑을 치든지 하려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맞게끔 준비돼야 되니까 결국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급격하게 많이 빨리 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죠. 꿈꿀 때도 심혈관계와 호흡계 변동이 크다 했죠.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것이 정서과와 관련된다 얘기했고 꿈의 기능 중에 프로이드의 그런 정서와 관련된 얘기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것들이 이것하고 다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저는 정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정서 얘기하면 눈이 퍼뜩 띈다라고 그렇게 농담도 했던 거예요. 자, 이때 또 뭐가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되냐? 바로 부신에서 분비돼요. 부신은 어디냐? 우리 콩팥을 신
또는 신장 그러죠. 신장입니까? 신장은 키고 신장입니까? 예, 콩팥, 부신, 그 신 옆에 있다 해서 이거는 부회장, 부통령 얘기할 때 그런 부자 의미겠죠? 그래서 부신이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은 요게 요렇게 콩팥이고 그 위에 요렇게 붙은 요게 부신이에요. 동영상을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부신이에요. 이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에피네프린. 우리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한번 얘기했죠. 노에피네프린 뭐다? 모노아민, 도파민, 모노아민, 세로토닌과 같은, 죄송해요. 도파민,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은 같이 묶어서 모노아민이라 부르고, 이것이 뭐요? 각성 시스템에 딱 포진해 있는, 뇌강 각성기에 포진해 있는 신경 전달 물질, 포진해 있는 신경 핵들이 만들어서 뇌 전체에 이렇게 뿌려주는 신경 전달 물질 4개 중에 3개다. 나머지 하나는 아세틸콜린이랬죠. 3개 중에 4개 됐는데 바로 그때 얘기했던 그 에피네프린이에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러요. 아드레날린. 그런데 여러분 아드레날린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드레날린 이것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붙어서 이러한 아까 동영상에서 에피네프린 얘기를 하고 교재 같은 경우에서는 에피네프린을 얘기해요. 근데 에피란 뜻은 위에 upon 또는 toward 이런 뜻이고 네프린이 뭐예요? 이게 콩팥 신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드레날린 할 때 add가 또한 위에 뭐를 향하여서 upon 또는 toward라는 뜻이고 리날이 콩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피네프린 하면은 바로 콩팥 옆에 있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분비되는 물질, 아드레날린도 콩팥 옆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분비되는 물질에서 결국 이 이름 자체가 부신을 일컬어요. 그래서 부신을 일컫고 바로 부신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라 해서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 하면은 에피네프린보다는 아드레날린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아드레날린 쓰겠습니다. 자, 제약회사가 만든 고유명사긴 하지만 자, 아드레날린이 바로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아까 설리에의 일반 적응 중에 첫 번째 경고 단계에서 이렇게 싸움 도주 반응이 일어나요. 교감신경 활성화를 통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다? 심혈관계가, 호흡계가 높아지고 소화 배설 생식기가 낮아진다. 그와 함께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부신을 통해서 분비된다. 그런데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또 하나가 있어요. 코르티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CORTISOL이요. 이것도 분비돼요. 이것도 부신에서 분비돼요. 이 코티졸이란 이 이름도 결국 이 부신과 관련된 조직을 일컫는 이름이에요. 콜텍스, 우리 대뇌피질 콜텍스라 하죠. 콜텍스가 bark란 뜻으로 나무 껍데기라는 뜻인데 이게 콜트 이것이 바로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부신 중에서도 껍질 부분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코르티졸 부리고 아드레날린은 부신에서 분비되는데 껍질에서 분비 안 되고 속에서 분비돼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부신에서 분비되는 이 2가지 호르몬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자, 싸움 도주 반응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심혈관계나 호흡기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어떻게? 스트레스 상황, 다른 위험 상황, 사느냐 죽느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준비 상태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에 있어서 분명히 적응성이 있어. 그리고 그때 분비되어지는 이 아드레날린, 코티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 심장을 또 활발하게 뛰게 해요. 먼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심혈관계가 막 활발해지기도 하지만 뒤이어서 분비되어지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거기에 가가지고 이 심장을 막 활발하게 해요. 아드레날린 같은 거는 심장 박동이 느려지거나 그죠? 심장 활동을 다시 높이려고 할 때 아드레날린 주사 한 방 빡 쪼버리면은 이 심장이 슬슬 이 기능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팍팍팍팍팍 뛰어요. 왜? 아드레날린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감신경 활성화로 인한 싸움 도주 반응과 수반되어서 분비되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심혈관계를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아드레날린과 코티졸 자체가 또 우리 몸에 대사작용을
높여줘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저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막 풀어헤쳐서 활성화된 심혈관계 통해서 구석구석 우리 몸 구석구석 보내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덧붙여지면은 거기다 티아민이나 비타민까지 합세하면은 바로 이 세포들이 막 활성화되어 활동을 이제 해서 우리가 적절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운동 반응에 해당하는 걸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다 자율신경계인데 그 중에 여기 교감계 출력이라 쓰는 것이 교감신경계예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지금까지 다 운동을 얘기했죠. 교감신경에는 감각 요소가 없어요. 즉 운동신경계만 있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입장에서 보면 출력이죠. 그래서 교감신경계에서 내부 장기로 가니까 출력이고 여기는 또 부교감신경계 출력이라 했어. 마찬가지로 부교감신경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얘도 이 내부 장기의 어떤 운동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부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부교감신경 중에 미주신경 중에 일부는 미주신경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주신경 중에 일부는 운동성이지만 미주신경 중에 일부는 이 내부 장기 상태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감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에서는 유일하게 감각 요소는 부교감신경 중에 미주신경의 일부가 감각 요소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정서, 그것을 감정, 영어로는 feeling이라 불러요. 정서는 영어로 emotion이에요. 그러한 emotion이라 부르는 정서 중에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다른 동물들도 우리와 유사한 그러한 진화적으로 유사한 가까운 녀석들은 우리만큼 자각하리라 생각하고 요즘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당장에 뭐 좀 신기하다 여기저기 문어 그 두 종류 있죠. 오징어 그리고 가재 개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녀석들이 통증을 경험한다. 이 통증이 또 정서 중에 대표적인 어떤 그런 요소거든요. 그 녀석들이 우리처럼 그런 경험을 한대요. 우리 같은 유사한 경험을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처럼 유사한 경험을 한대요. 그 녀석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왜 중요하냐면은 그런 경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녀석들보다는 더 가까운 침팬지나 우리 주위에 있는 반려견이나 이런 동물들, 뭐 소, 돼지 이런 같은 경우는 당장에 우리하고 똑같지 않지만 우리의 버금가는 그러한 정서 경험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 아래쪽이라보다는 더 단순한 신경계를 가진 녀석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고통스럽다, 두렵다, 불안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러한 feeling, 느낌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feeling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emotion, 정서라는 이러한 생리적 상태에 대한 자료가 쭉쭉쭉쭉 처리되어서 결국은 최상위 신경계 부분까지 관여해서 처리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는 이모션, 그 이모션 중에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의식적인 느낌은 바로 감정, 느낌이라 번역하고 필링이라 얘기해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교감신경계 또는 좀 이따 말씀드린 부교감신경계로 인해서 내부 장기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대한 그 정보가 미주신경 중에 일부 감각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에 들어가서 뇌 안에서 최상위까지 그렇게 전달 처리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낌, 감정이라 번역하는 필링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교감신경이 활성화하는 바로 불안이라는 정서의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교감신경계나 부교감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이 내부 장기의 상태 변화는 반사 반응이고 교감신경계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싸움 도주 반응이겠죠. 우리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이 내부 장기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개입할 수 없어요. 반사 반응은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의에 있으면 말 그대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반사 반응이야. 근데 이것이 우리 정서의 토대가 되어진다니까 결국
여기서는 불안이지만 불안을 포함해서 정서라는 것은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이 정서는 동기로 그냥 이어지죠. 그때 이 동기 부분이 행동,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질 때 이 동기와 관련된 이 부분에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적응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소위 자유의지나 선택이란 개념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자유의지냐 선택 자체가 있느냐 이런 것도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철학에서도 논란이 많아요. 근데 정서 부분은 이거는 우리 자유의지 선택 우리 손밖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어떤 매니지먼트 되지 못하고 그 부분이 너무 민감하다든지 앞서 수면할 때도 얘기했지만 비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이것이 결국 뇌의 정보 처리와 그리고 뇌의 상태에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어지면은 뇌 자체도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망가뜨리는데 뇌의 상태를 변화시키면은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대표적으로 불안 관련 중에 5가지 PTSD, 범불안장애, 그리고 강박장애, 그리고 공포증, 공황장애, 하나 더 부딪히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우리 아까 목차에서 봤듯이 제일 마지막에 다룰 부분이죠. 윤리와 도덕과 관련된 의사결정 판단인데 바로 그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정서라고 해서 제가 또 지금 3번, 한 4번, 5번 반복합니다만 정서, 즉 건강이 정신 건강이고 정서를 모르면 심리학은 말씀 안 드려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정서가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간 이해에서도 있어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다는 얘기를 아까 뭐 니체 얘기하면서도 철학에 있어서 그런 실존적 핵심 정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부교감신경계 얘기할 차례예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는 언제 되어지냐? 교감신경계는 스트레스 상황과 위험 상황에서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부교감신경계는 뭐 휴식하거나 소화할 때 뭘 먹고 소화를 하거나 휴식할 때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요. 그럼 부교감신경 중에 운동 부분이 활성화되어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교감신경계 활성화 때와는 대응해서 뭐 반대라고 볼 수 있나요? 대응해서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계는 활동이 감소하고 아까 배설 개자는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화 그리고 생식과 관련된 개자 안 쓴다고 했는데 뭐 그래서 배설계, 소화계, 생식계 이 부분의 기능은 증가해요. 이 부분과 관련된 장기들은 활동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소화하고 똥오줌 만들고 생식하고 결국 뭐예요? 이 개체 보존을 위한 에너지 축적과 그리고 개체, 집단, 종 보존을 위한 그러한 것과 관련된 이 기능들이 높아져요. 반면에 아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났던 심혈관계, 호흡계 이런 것들은 쭉 활동이 낮아지는 거죠. 억제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운동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내부 장기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 또 이러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부 장기의 상태가 미주신경 중에 일부 감각신경을 통해서 내려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 내가 자각하기에 뇌의 생리적 상태도 거기에 상응하는 상태가 되어 있지만 내가 자각하기에 어떻게 느낀다? 뭐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즉 불안에 반대되어지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도 뭐요? 내부 장기 상태가 의식화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계와 관련해서 이러한 내부 장기 상태가 정서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지 다시금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자, 미주신경 중에는 운동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감각 요소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던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던 내부 장기 상태에 대한 감각 정보를 전달해 준다 했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 때는 여기 골반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운동 명령이 나가고 미주신경 중에 일부가 운동 명령이 나와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화, 배설, 생식계 기능은 높아지고 심혈관, 호흡계 기능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내부 장기 상태가 또 미주신경 중에 일부를 통해서 이렇게 감각 정보로 뇌에 전달되어서 처리되어지면 그게 상응하는 뭐 감정, 필링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미주신경 감각 이런 부분은
거의 잘 언급이 잘 안 돼요. 이러한 현상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이 경고 반응 단계에서.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교감신경 활성화되었을 때, 지금 부교감신경계가 아니라 교감신경 활성화되었을 때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그때는 우리 몸을 적응적이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몸과 뇌를 그리고 결국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다가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떨어지면 질병, 그래서 뇌가 실제로 망가지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대사 관련 질환들, 그리고 성기능, 뭐 소화, 배설과 관련해서 우리 동영상에 나왔지만 대장성 과민 증상이라든지 소화불량이 대표적으로 위궤양 이런 것들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심장 질환 생기고 뇌에 가서는 우리가 앞서 봤던 해마, 기억이 중요하다는 해마, 그리고 해마가 변연계의 일부로서 정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죠. 바로 해마가 실제 망가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장 고등한 기능을 한다는 전전두엽에 있는 피질, 전전두엽에 있는 세포들이 바로 이 만성화된 스트레스 이 단계에서 질병 단계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세포들이 실제 세포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전전두엽의 기능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데 CEO 기능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세포가 실제 죽어버려요. 기능 못하죠. 해마 기억에 중요하고 우리 앞서 수면과 관련해서 뭐 치매, 인지 기능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됐는데 해마가 그런 기억뿐만 아니라 변연계의 일부로서 정서에도 어떠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해마가 실제 세포가 망가져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불안 관련 장애 5개가 바로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뇌 손상하고 관련이 돼요. 그렇게 돼서 이게 소진 단계에서 회복되지 않고 소진 단계 뚝 떨어지면 질병, 그러다가 결국은 뭐 사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 앞에 수면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이때 뭐요? 수면 장애가 일어날 테고, 수면 장애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을 나타날 테고, 그러면은 뭐 수면이 깊은 수면은 안 되고 계속 수면 단편화가 일어나서 슬립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서 수면 동안에 뭐 뇌척수액이 그 찌꺼기를 잘 못 청소해낼 테고 그 찌꺼기에 쌓이면은 그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되면은 뇌 세포들 사이에 그것이 점점 누적되면서 뇌 세포를 망가뜨려 가지고 결국 치매를 일으킬 수 있고 뭐 뇌 기능상의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우울증의 경우에는 노화가 보이는 수면하고 동일한 상태라고 그도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 관련해서 수면을 중심적으로 또 다뤘던 얘기예요. 다 연결되어지는 얘기예요. 이거 뭐 다 각각 따로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 참고 넣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하나 넣었는데 이게 순수 자율신경 부전이라는 게 있어. 어떠한 이유로 이 매스컴상에는 중년 여성에게서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모른다. 뭐 원인은 모르겠다고 하는데 순수 자율신경 부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교감신경계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교감신경계가 활동할 정상적으로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위험이나 스트레스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교감신경계가 고장이 나서 이것이 잘 활동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 교감신경계 싸움 도주 반응에 해당하는 그러한 장기 상태가 안 되겠죠. 즉 심혈관계가 활동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소화 배설계 생식기가 낮아지는 식으로 이렇게 안 되겠죠. 자, 싸움 도주 반응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 위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분명히 적응적이라 했어요. 그것이 만성화되어지면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스트레스 호르몬과 합쳐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같이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제 뇌에는 영향을 준다 얘기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적응적이에요. 근데 순수 자율신경 부전이라서 교감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러한 교감신경계가 작동해야 될 상황에 맞게끔 내부 장기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미주신경을 통해서는 받아들여질 만한 변화된 어떤 감각 정보가 없죠. 그때 그 사람들이 순수 자율신경계 부전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본인이 느끼는 정서 뭐죠? 이모션 중에 내가 자각할 수 있는 느낌
또는 감정이라고 이끄는 필링을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뭐요? 다른 사람처럼 그러한 정서를 경험하지 못해요. 뭐 구체적인 이 경우에 만약 스트레스 상황이나 불안, 긴장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뭐랄까요? 영어로는 덜하다, DUAL, 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이 감정이 밋밋한 거죠. 이걸 통해서 볼 때 바로 바로 이 내부 장기의 상태가 정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임상 사례가 됩니다. 자, 순수 자율신경 부전 그 자체도 뭔가 하나의 관심이 되어지고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생리적인 상태, 신경계 관련된 어떤 생리적인 문제긴 하지만, 생리학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것이 정서와 관련해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통해서 제가 이 내부 장기 상태가 이것만으로 정서가 다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다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이 정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서 순수 자율신경 부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감정에 대한 것은 보곤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인지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본인이 얘기하는 감정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그것이 바로 비유컨대 김 빠진 맥주처럼 뭔가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냥 두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느끼는 바로 그러한 감정, 힐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머리로만 두렵지 가슴으로는 안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정서란 것이. 이걸 통해서 바로 진정한 그런 정서, 이모션 중에 우리가 자각하게 되어지는 필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내부 장기의 반응이 상당 부분 원자료로서 관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예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미 준비했으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된다겠죠? 부신에서 분비된다 했죠. 부신에서 분비되는 것이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인데 바로 이 경우에 코티졸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시상하부. 시상 바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시상하부에서 방출 요인이라고 이름 붙인 화학물질이 분비돼요. 즉 호르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화학적으로 신호를 주면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라는 호르몬이 혈액을 통해서 쭉 부신까지 전달돼요. 그 ACTH 여기에 이 단어가 뭐의 약자냐면은 바로 부신 겉질 또는 피질이라고 불러요. 요즘 겉질이라고 부르는데 부신 겉질,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뜻을 여기 붙인 거예요. 아드레노 코르티코 트로픽 호르몬 이걸 딴 거예요. ACTH. 어쨌든 이것이 부신 겉질,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학자들 이름 붙인 그런 화학 물질이 부신 피질까지 혈액을 통해서 가는 거죠. 여기서 시상하부에서 얘기할 때도 화학 물질,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얘기할 때도 화학물질, 즉 호르몬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가면은 부신겉질에서 코티졸이 분비되는 거예요. 이것 아까 교감신경계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코티졸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럼 아드레날린은 어떻게 분비되는데?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지면 바로 지금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까지 가죠. 부신까지 가서 이 교감신경계가 우리가 배웠던 활동 전위, 전기 신호를 여기까지 쭉 전달해 주면은 바로 부신 중에서도 껍데기 부분이 아닌 속 부분에서 바로 이러한 전기 신호에 반응해서 아드레날린이 쏙 분비가 돼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싸움 도주 반응 중에 일부로서 분비되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이고 지금 코티졸은 부신에서 분비되는데 부신 껍데기에서 분비돼요. 아까 코티졸이라는 단어 자체가 껍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부신 껍데기에서 분비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계 활성화, 즉 싸움 도주 반응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부가 아니라 교감신경 활성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상하부가 방출 요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것이 뇌하수체를 통해서 ACTH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부신겉질까지
작용하면은 부신근질에서 분비되어지는 것이 코티졸이에요. 그래서 코티졸 분비는 다 뭐요? 호르몬을 통해서 분비되어지는 것이고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계를 통해서 분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요. 그래서 이 코티졸이 분비되어지는 것을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근질축이라 그래요. 시상하부는 하이포탈라무스에서 H라 쓰고 뇌하수체는 그 피추어처리란 거에서 P를 쓰고 부신은 어드리날이라서 A를 붙여서 HPA 엑시스 해서 HPA 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즉 풀었으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근질 축이에요. 이건 뭐? 바로 스트레스 시 호르몬을 통해 분비되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티졸이 어떻게 분비되어지는 설명하는 것이요.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계 활성화에서 분비되어지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부신에서 분비되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지만 그게 분비되어지는 과정이 각각 다른 거죠. 자, 뭐 상세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상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아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준비했으니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요 그림은 뭐냐면은 바로 이 뇌, 요것이 이마 쪽이요, 이 뒤통수 쪽이요. 반을 딱 나눴을 때 여기 시상은 뭐? 후각을 제한 모든 감각이 대뇌피질로 가기 전에 거쳤다 가는 부분이다 얘기했죠. 바로 시상 아랫부분이 시상하부. 그 시상하부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시계 추천 달린 것이 바로 여기 확대해 놓은 뇌하수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상하부 여기 연결된 부분, 이 부분이 뇌하수체예요. 그 뇌하수체도 여기 조직적으로 두 개로 나뉘어요. 앞에 있는 것을 전엽, 이 엽자가 엽사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뇌하수체 중에 앞쪽에 있는 잎사귀에서 뇌하수체 전엽, 뒤쪽에 있는 잎사귀에서 뇌하수체 후엽 이렇게 불러요. 뇌하수체 후엽은 말 그대로 신경계,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뇌하수체 전엽은 바로 이런 우리 그 신경계가 아닌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데 바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방출 호르몬, 방출 요인이라는 그 이름 붙인 화학 물질이 호르몬처럼 작용하고 여기에서 뭐 ACTH라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타고 이 물질이 부신근질까지 도달하면은 부신근질에서 그다음에 코티졸이 분비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여기 언급되어서 뇌하수체 전엽이 뭔지 보여드리겠어. 여기 실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아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싸움 도주 반응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지고 또 시상하부를 통해서 결국 코티졸이 분비되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 시상하부에 명령을 주고 교감신경계에 명령을 주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냥 스트레스 자극이 그냥 시상하부로 쑥 들어가나요? 스트레스 자극이 교감신경에 가서 야 교감신경이 너 활성화돼 이렇게 하나요? 바로 시상하부 그리고 뒤이어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뇌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뇌부위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편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자극 또는 위험 자극에 노출되어지면 그것이 시각 자극일 수도 있고 청각 자극일 수도 있고 후각 자극일 수도 있어. 그러한 자극 정보가 어떻게 대표적으로 시각 자극, 청각 자극 합시다. 시각 자극, 청각 자극에 예를 들어서 제가 포식자를 만났다. 뭐 할까요? 곰을 만났다. 오케이. 봤어요. 그리고 곰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면 시각, 청각 자극이 눈이나 귀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 정보가 어떻다? 모든 감각은 대뇌피질로 가기 전에 시상을 거친다 했죠. 시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대뇌피질로 들어가서 아 저게 곰이다. 흑색 곰이다. 회색 곰이다. 저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인데 엄청 크고 무섭다라는 정보가 대뇌피질로 가서 처리되어지기 전에 다른 가지는 시상을 통해서 대뇌피질로 가지 않고 곧장 어디 편도체로 들어가요. 그러면 편도체에서 그 정보를 이것이 나에게 위험한 자극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편도체는 이것이 시각정보다 청각정보다 뭐 곰이 크다 작다 회색곰이다 흑색곰이다 뭐 으르렁거린다 깽깽거린다 큰 소리다 작은 소리다 이런 거 판단 안 해요. 뭐 그 청각자극 시각자극 어쨌든 청각 시각도 구별 안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냥 그 자극이 나의 생존에 위협적이냐 아니냐만 판단해서 위협적이라 여기지면은 바로 그 신호를 어떻게 시상하부로 보내죠. 그럼 시상하부에서 이 줄기를 타고 코티졸을 분비하고 시상하부에서 어디? 교감신경계로 신호를 줘가지고 싸움 도주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도체가 정보 처리하는 것은 어떻다? 의식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처리가 아니라 소위 언어적으로 달리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흔히 하는 말로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에서 의해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서 교감신경 활성화에 일어나는 내장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른 이러한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상태 변화가 미주신경을 통한다든지 또 그의 어떤 감각정보를 통해서 뇌로 옮겨져서 처리되어지면 우리는 두렵다라는 필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윌리엄 제임스가 아까 그 얘기했던 윌리엄 제임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가 정서와 관련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이죠. 그 당시에 윌리엄 제임스나 그 주변 사람 몇 사람 글쎄요 주변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제임스를 제외하고 그것이 말한 바를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뭐라 그랬냐? 슬퍼서 우느냐? 울어서 슬프냐? 우리는 뭐요? 슬퍼서 운다 생각하죠. 뭐 우리는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의식하니까 결국 감정이라는 것이 의식되어져서 필링을 경험하면은 아 슬프구나. 그런 다음에 내가 울든가 뭐 통곡을 하든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말을 남긴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 뇌각을 가지고 바로 그걸 검증하고 있는 거죠. 맞다는 것은 뭐 슬퍼서 우느냐? 여러분 오늘 이 내용 듣고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너는 슬퍼서 우니 울어서 슬프니 하면은 야 말이 되는 소리야. 울어서 어떻게 슬프냐? 슬퍼서 우니 하는데 우리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는 울어서 슬픈 거예요. 곰을 보고 도망가기 때문에 무섭냐? 무섭기 때문에 도망가.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무서우니까 도망가지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제한된 의식 범위 안에서 인식하는 내용이 의식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의식화된 감정 가지고 뭐요? 우리의 경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시지각에도 있었어요. 우리는 뭐 뒤에 그 경험에 대해서 나름 이야기를 지어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바로 정서에 있어서도 그때 분트 얘기하면서 했죠. 우리의 의식이란 것은 모두 무의식적인 어떤 과정이 만들어내는 즉 구성적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바로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분트도 뭔가 알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도망가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도망가니 주변에 쟁쟁한 심리학자들이 무섭기 때문에 도망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틀렸어요. 윌리엄 제임스는 뭐요? 도망가기 때문에 무섭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도망가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즉 울어서 슬프냐 슬퍼서 우느냐 얘기할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는 뭐요? 몸에서 일어나는 먼저 신체 변화, 그러한 생리적 상태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필링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거. 바로 신체 상태를 매결한 무의식적인 과정이 최종적으로 의식화된 산물, 구성된 산물, 여기서는 필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인 과정은 아무리 의식이 확장되고 밝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무의식적인 과정의 정서, 이모션을 통해서 즉 울어서 도망가서 그러한 변화에 대한 정보가 처리되어서 나중에 필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무섭다, 슬프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이 가져다주는 인간에 대한 시그니피컨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 시각에서도 그런 거 많이 봤죠. 저 혼자 많이 흥분했나요? 늘 흥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주변에 물어봐요. 너는 울어서 슬프니 슬퍼서 우느니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슬퍼서 우지 하면 땡!
바보라는 할 수 없죠. 모르시니까. 저도 몰랐을 때는 뭐 울어서 슬퍼서 운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울어서 슬픕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예요. 자, 편도체 공포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편도체 얘기를 할 차례예요. 근데 이미 편도체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더 보충되어지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살펴봐야 될 텐데 주제가 그래도 하위 주제가 넘어가니까 시간도 뭐 또 많이 되었죠. 그럼 늘 뭐 말이 많아서 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좀 전달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번 시간도 뭐 생각보다 좀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제로 이어지니까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